2025년 4월 7일입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씨는 이제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 관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탄핵 결정만 났고 그 효력 발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 헌법재판소의 대결입니까? 그렇지 않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서 공직에서, 대통령에서 파면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심판을 받는 자였고, 대한민국 정부 기관은 심판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은 자가 마치 일시적으로 혹은 그것이 완전한 심판이 아닌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탄핵 결정이 났다는 것에 안심을 한 국민들과 또 탄핵 소추를 했던 측에서는 곧이어 있을 대선, 보궐대선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보궐대선에 너도 나도 출마하겠다. 또 각 정당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을 배출하겠다, 이러고들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아직 보궐대선 실시에 대한 공표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두들 주파나를 튕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국민의힘이 쏘리, 미안,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연이어서 윤석열이 지금처럼 된 데 대해서 윤석열 편을 들지 않았던 사람들을 숙청하고 색출하고 그것을 적색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서 윤석열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거 다 괜찮은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죄를 지었고
우리 주권자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국회와 싸웠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아무도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쏘리, 미안이라고 한 것은 내란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사죄는 어떻게 하는가? 국가와 주권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한 자가 사죄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사죄하는 게 그 길입니다. 이 경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은 영원히 정치계를 떠나는 것이 되겠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대표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도 사죄해야 하고, 권성동도 권영세도 사죄해야 하고, 홍준표도 사죄해야 하고, 오세훈도 사죄해야 하고, 그리고 국회도 사죄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라고 하는 어떤 체제가 있을 때 거의 반에 해당되는 그러한 국회의 부분이 썩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죄할 겁니까? 사죄하십시오. 보궐대선은 자리가 비었으니까 메우는 겁니다. 보궐대선이 지금의 가치, 정의, 할 바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놔둬도 하겠죠. 여러분 모두 알아서 챙길 겁니다. 이번 보궐대선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을 평가하는, 이재명을 벌하는 보궐대선이다 그러는데, 이재명이 내란 일으켰습니까? 이런 비논리적인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국가와 주권자에게 지은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일보는 4월 7일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고 첫 근무일에 제일 위에 전모 씨라고 하는 시위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물론 그 사람은 국민의힘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선거운동하는 아이콘이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윤석열 당이구나.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보궐대선에 윤석열 배지를 달고 나오는 김문수 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배지를 단 전한길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것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내란에 대해서 책임져라. 추경호도 그렇고, 죽어야 할 자들은 나와서 죄를 밝히고 국민에게 죄값을 치러라. 다들 갑자기 축제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보궐대선은 내란을 척결하는, 내란을 발본색원한다는 마음으로 그저 연루만 돼 있으면,
내란에 조금이라도 연결이 돼 있으면 일단 벌하고 보자. 그런 겁니다. 내란 진압 그리고 내란의 실뿌리까지 다 끊어내는 작업은 이것은 국가가 주권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에서 국민을 대규모 체포할 계획을 세웠고 그것의 실행의 착수에 나갔다 하는 의문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노사이드, 반인도 범죄를 살피는 일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작성일은 2024년 10월 27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노사이드,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졌구나 하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2024년 10월 27일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계엄 포고령이 선포되기 전에, 그렇죠. 그 시점이. 그런데 그때 이미 체포작전을 설계해 놓고 있었다. 그런 메모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메모를 작성한 것은 그 이전부터 그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2024년 10월 27일 이전부터 일반 국민 체포 계획을 세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메모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포고령 위반을 최우선 검거 그리고 압수수색한다. 10월 27일은 계엄 선포도 되지 않았고 포고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포고령이 있었거나 그 포고령이 무엇이든 간에 포고령을 이유로 최우선 무조건 검거하고 압수수색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포고령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전면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다 침해했다고 판단했죠. 그 포고령이 검거의 근거가 돼서 검거하고 압수수색한다. 그리고 포고령은 어떻습니까? 계엄 포고령에 나와 있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민간인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정 범죄의 경우에. 자, 이것이 2024년 10월 27일에 이미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속에 정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유의할 것이 여기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사무실을 확인하고 자택 주소도 확인을 한다. 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무실에 끝나야 할 텐데 자택 주소까지 확인을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같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는, 현재 디지털 정부는 국민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하겠다. 그 다음에 행정망으로 추적을 하고 경찰청, 건강보험 등으로 추적을 한다. 그러면 어디 도망칠 수 없게 그렇게 철저히 한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 포고령 위반.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면은 그 포고령이 제안하는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법률의 명확성 위반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너 반국가 세력, 정책에 반대하는 자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포고령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포고령에다가 무조건 시위하지 마라, 집회하지 마라, 정치적 모임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짜뉴스, 전국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가짜뉴스다. 지난 방송에서 무엇이 반국가 행위인지 설명을 했죠. 극히 추상적이고 극히 주관적이다. 그냥 윤석열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반국가 세력이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포렌식 결과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명단도 있고 그랬죠. 다시 잘 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인영이 말하기를 여기 있는 이 메모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을 적어 놓은 것이다. 김용현은 대통령의 지시에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랬죠. 결국은 윤석열, 김용현 등 상부의 지시를 듣고 메모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상부의 지시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리고 여인영이 또 말을 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들을 검거하려면 주소 등을 알아야 하니까 행정망, 경찰망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써놓은 것이다. 이것은 사실을 말한 것 같습니다. 행정망, 경찰망, 거기다가 건강보험까지. 이렇게 해서 포고령 위반자를 검거하려고 건강보험 자료가 포고령 위반자 검거용으로 쓰인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극악한 것이죠. 일단 그 내용은 젖혀두고라도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으로 추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유명 인사가 아니고 일반인 체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정부의 국민 개인정보 데이터,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체포 대상자가 대단히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비상계엄 하에서 이런 식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형법 그 어디에도 반국가 세력 죄, 특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그런 반국가 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라고 덮어 씌워서 누구나
윤석열을 비판하면 가짜뉴스를 내면 반국가 세력,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무더기 체포, 싹쓸이 체포를 구상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악의가 맞지 않습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에서 나온 체포 대상자 명단은 일단 크게 4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중첩이 되지만 종류로는 4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포고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과 이 명단과 좀 잘 맞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4종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여인형 휴대폰 메모가 있고 방첩사에서 복귀했다.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 사람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출연했다 하는 방첩사 복귀 명단이 있는데 이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에게 불러준 그것이라고 합니다. 여인형 휴대폰에 있는 것은 그 명단은 유사한데 사실은 그 명단이 그 명단일지는 모르죠. 아무튼 이렇게 2종이 있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모지의 형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였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고 하는 것이니까 내내 그 원본은 일단 김용현에 가 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장 위에 밝혀진 것이 김용현이 불러줬다. 그게 전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독창적인 것이 노상원 수첩에 있는 명단입니다.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이것이 2024년 11월 9일에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첩사에서 12월 3일 밤에 김용현이 불러줬다 하는 거하고는 시점이 다르죠. 12월 3일이 아니라 11월 9일에 휴대전화 메모에 명단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12월 3일에 이 명단은 여인형 스스로도 김용현이 그날 밤 불러줬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이 위에 방첩사 복귀 명단으로 갔든지 홍장원 메모로 갔든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11월 9일은 윤석열 내란 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포고령 발포 전입니다. 그때 이미 명단이 작성돼 있었다는 것이죠. 11월 9일에. 여기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이것은 이 홍장원 메모까지 이 명단에 있어서 일치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 최재형 이런 주요 인사 14명 명단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여인형이 말하기를 이 명단은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인물평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자는 이래서 나쁘고 이렇게 한 것을 기록해 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김용현 장관이 자기도 늘 이런 것을 들었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인형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사람들에 대해서 품평회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비상대권을 사용할 때, 비상조치권을 사용할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영 사령관은 워낙 자주 부정적 평가를 들었던 사람들이라서 이 명단을 외우기 어렵지 않았다. 저거 내가 비상대권 쓰면 바로 해치워버린다. 손 본다고 했으니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외웠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 19일에 이미 작성되었던 명단인데 특이하게도 그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명단이라든지 또 여인영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체포를 하기 위해서 위치 파악을 부탁했다는 조지호 청장의 명단, 이런 대체로 정치인 그리고 법조인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15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과 대부분 중복이 됩니다. 겹쳐집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이것이 최소 공약수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으로 홍장원, 이 구민회 김대우 이 사람들은 그 복귀한 명단, 그쪽에 명단을 내놓은 사람들이고 또 본인들이 진술도 했죠. 근데 이 세 사람, 이들의 특징은 여인영이 불러줬다 하는 겁니다. 명단을 여인영이 국방부 장관이 불러준 것이다 하면서 불러줬다는 명단 14명. 여기에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혜주, 조국, 양경수, 양정철, 이하경,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정청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체로 이 이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인영 명단, 이것도 김용현이 불러줬다는 여인영 명단, 이것이 이제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이 12월 3일 밤 11시경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그게 이제 내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 명단 겹칩니다. 특별한 것은 없죠. 특이한 것은 이때 여인영이 이와 관련해서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김용현 장관이 불러주었고 이때 처음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11월 9일에 이미 작성해 놓은 명단이 있었고 이것이 상당 부분 겹쳤는데 그런데 12월 3일 김용현 장관이 불러줬을 때 이 14명 명단, 꽉 짜여진 명단은 처음 들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여인영이 알고 있던 명단은 보다 확정이 되기 전이었고 보다 많았을 수 있겠구나. 그 중에 14명을 골라냈구나. 뭐 고지고대로 보면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김용현 장관 역시 자기가 이걸 불러줬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 참 특이하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고 그게 바로 이 14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14명 명단에 대해서는 변명을 한다든지 발뺌을 한다든지 덮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명에서 못 빠져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4명이 다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명단이 4종이 있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그때 밝혔던 메모 명단입니다. 여기 14명인데 메모지에는 14명에서 16명 이렇게 되어 있죠. 명단이 거의 동일합니다. 단 정창래가 있었다. 이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별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로 노상원 수첩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좌파라느니 A급이라느니 간첩이라느니 하는 이름들이 붙으면서 일종의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단에 나온 이름 또 사람의 그룹 이것이 대단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숫자가 많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좌파 판사 전원 몇 명이 될지 알 수 없죠. 윤미향, 유창훈, 권순일, 이재명, 김명수, 황운하, 조국, 문재인, 임종석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써놓았습니다. 이준석, 유시민 그 다음에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 그리고 정창래가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다. 사실 뭐 500명, 5,000명 이런 이야기 나왔죠. 최근에 그 영현백 관련해서 보도를 하면서 그 노상원 수첩이라고 나왔는데 그 전에 나왔던 것보다는 실제 필체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이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쭉 써놨는데 분명히 정창래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인데 우선 뭐 14명 이렇게 봅시다. 이 사람들을 찾는데 건강보험 뒤져서 찾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 전화번호도 다 가지고 있고 집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저 명단 14명은 지금 모든 명단 중에 최종적으로 숨길 수 없는 명단 14개 최소 수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것이죠.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으로 우리나라를 샅샅이 훑어댄다고 했을 때는 저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너무 유명하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형 메모의 중요성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단히 많은 사람을 싹쓸이 체포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아주 의미가 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체포 명단이 최대 16명, 숫자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14명에서 16명이 전부인가? 이 부분을 이전부터 문제 제기는 많이 했죠. 홍장원 증인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서에게 이걸 다시 써봐라. 맨 처음에 있던 메모를 써봐라. 그 지시를 하면서 홍장원 씨의 말을 잘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좀 익숙하지 못했던 이름이고 한 명쯤 있을 수 있겠죠. 다 알 수 있는 이름들이었으니까 뭐 2명쯤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익숙하지 못했던 이름이고 누군지 잘 몰라서 앞에 14명 내지 16명은 대단한 유명인들입니다. 누군지 국정원 제1차장이 모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대부분 아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지 잘 몰라서
잘 모르는 사람 있는데 누군지 좀 찾아봐 했더니 비서가 이걸 찾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빽빽하고 꽉 차게 적어놔서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새로 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여기에 예를 든 것도 이 사람이 정보에 있어서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말을 허술히 들어서는 안 되니까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서가 좀 알아봐 했더니 예를 들어 홍장원 이렇다면 괄호 열고 몇 년생, 고향 어디, 학교 어디, 뭐뭐 해서 경력 포함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러면 가령 이재명, 조국,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 뭐 이랬을 때 이 사람들 몇 년생 누군지 몰라서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지 그래서 고향 어디, 학교 어디, 경력 이런 걸 쓰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한 16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아니면 일단은 찾았으니까 이름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한다면은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쥐고 찾아내겠다고 했던 것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체포명단 14명의 이름 올린 인물은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체포 대상자들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빽빽하게 몇 장을 썼다고 할 정도면 홍장원 차장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명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사실 이 명단들이 14명, 16명이 아니라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 정도 됐다고 했을 때 노상원 수첩 같은 걸 받아들었다고 했을 때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디지털 정보 시스템에서 신원조회로 이 명단을 작성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원조회로 이 명단이 도대체 누구 명단인지를 찾아봤을 수 있다. 그것을 SD카드에 넣을 정도로 이번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명인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무슨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정치적으로 죄를 지을 만큼 예를 들면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본질로 보인다는 겁니다. 심각한 것이죠. 게다가 곧 체포할 명단인데 몇 년생인지 고향이 어딘지 학교가 어디고 경력이 무엇인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잡으면 되죠.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체포 대상이 워낙 많을 때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분류용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명, 16명 이런 거 아니다. 앞에 우리가 그 4종의 체포 명단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그 특정인 때문에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고 명령에 거의 100% 복종하는, 그저 충성하는 그런 공무원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바꾸기는 했지만 결국 윤석열더러 미친 X, 그걸 바꿔서 여인형더러 미친 X, 아니면 누군가 이런 기획을 한 자를 미친 X라고 했다는 것까지는 공개 확인이 됐죠.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까지 대규모 국민을 체포하고 구금하라는 VIP가 미친 X다. 또 이것을 집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미친 짓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미친 X를 미친 짓이라고 바꾼 것은 윤석열 피청구인의 변호인단에서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게 미친 짓, 어떤 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짓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김용현이 말하기를 포고령 제5호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것은 나는 그런 거 안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에 한동훈이 들어간 것처럼 이거 나는 모르겠다고 한 것이죠. 자, 한동훈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민주당 쪽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한동훈은 민주당 쪽, 특히 이재명과 싸웠던 사람이다. 그런데 싸웠던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넣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용현이 나는 전공의 처단, 이거 포고령에 안 넣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봐야 하겠지만 안 썼다고 밝힌 것, 그것도 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공의, 의료계 지도부, 그 다음에 좌파가 아니어도 막 집어넣은 것을 봐서 좌파가 아니면서 윤석열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 반국가 세력으로 쳤구나. 여기에는 공무원, 언론계, 사회단체, 학계 다 들어가겠죠. 이걸 다 포함시키니까 그러니 숫자가 많구나. 숫자가 많으니 이런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드는 것은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에 보면 제목이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이 2024년 12월 1일에 작성한 전화 메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계엄 선포 전이죠. 12월 1일이니까.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 일을 한다, 이런 뜻일 거고, 30명 위치 파악, 이것은 수사 요원 30명 위치 파악이 아니죠. 우선 이것만 봐도 위치 파악 대상은 30명이었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합동 체포조 운영, 이것 다 확인됐습니다. 다른 증언들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30명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좀 나왔었죠. 30명은 체포할 사람이었고 12월 3일에 이것이 실행된 것을 보면 특히 국회의원 가운데 30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30명이었을 거다. 그러나 우리가 쭉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듯이 이 정도 소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 처단한다고 했죠.
일거에 척결한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명단의 최대 인원이 16명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16명밖에 없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해봐도 훨씬 많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름을 쭉 적어보면 16명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은 몇 명일까? 수십 명일까? 수백 명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은 몇 명입니까? 이거 내란 세력에게 물어보면 1000만 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수백만 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14명, 16명은 말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때문에 국가 운영이 멈췄다고 했는데 16명 때문에 혹은 30명 때문에 멈췄겠습니까? 전부 하면은 10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상원 수첩에 있는 500명, 1차, 2차 해가지고 5000명까지 봅시다. 그 정도로도 안 되겠죠. 5000명 없앤다고 반윤석열이 척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찾지 말고 SD 카드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명단은 파일에 들어있는 것이죠. 홍장원 1차장이 말했지 않습니까? 핸드폰, 여인영 사령관도 말을 했죠. 핸드폰, 주소, 전화번호, 고향, 직책 이렇게 분류가 쫙 돼서 들어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인영 사령관의 분류를 보니까 건강보험도 들어가더라. 전국민. 그 데이터는 정부에 있습니다. 각종 전산 시스템의 국민 개인정보를 이렇게 분류해 두고 적폐 딱지 같은 반국가 세력 딱지를 붙였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그래서 그가 책을 내면서 이름을 붙였듯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성공했을 때 우리가 마주칠 현실적인 명단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덮고 가서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집안 침하 지역이 거의 전면적이죠. 언제 어디서 발밑이 그냥 푹 꺼질지 모르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란을 철저히 종식하는 것, 그리고 법적인 처단을 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반석 위에 올리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로 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에 지금 나온 명단이 14명인데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14명이죠. 14명 잡는데 몇 명 동원했습니까? 국방조사단 100명, 경찰 100명, 방첩사, 국정원. 자, 그런데 옷소매도 못 잡아봤습니다. 14명, 최다 16명 그 정도 잡는데 전문 수사관이 몇백 명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못 잡았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들은 안 잡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은 현장에 있는 행동대원들의 이야기고
이러한 제노사이드를 기획하고 그것을 지시하고 한 자들은 이미 범죄 기수에 이른 겁니다. 뭐 살인까지 가는 거라면 아직 미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체포조가 몇 개 조였는가? 지금 나온 게 뭐 한 10개 조밖에 못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그만큼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14명 내지 16명 때문에 이 인원을 투입했는가? 여기에서 국회 30명설은 좀 30명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말이 장차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들에 포함시켜서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람들까지, 저거 보니까 좀 문제 있어 보여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 추적을 하고 그리고 여차하면 체포하기로 한 거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무서운 인도적 범죄이며 제노사이드 범죄라는 것이 이 말 자체로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체포 대상자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현실적인 명단은 결국 반국가 세력 저변을 선제적으로 싸그리 훑어버리는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2월 3일 밤에 처리할 그룹이 있었을 것이고 12월 중으로 처리할 그룹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경호처에서 국민의 생명을 해쳤을 때 어떤 돈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넣고 그것이 2025년 6월에 발효되도록 해놓은 것으로 보아서 윤석열의 새로운 나라에서는 이러한 혁명군이 두고두고 이런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대량 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야기했듯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12월 3일에서 4일 새벽까지 이 체포조가 잡았던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1차 체포 대상만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은 되지 않았겠는가. 과천에 있던 B1 벙커 3,000명을 잡아 가둬놓고 감금시설로 쓸 수 있다. 거기 활용해도 좋다고 김용현이 직접 말을 했다는,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을 했었다는 한계만 들어도 3,000명 수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내란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이 집단 살해,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